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과학과 기술을 이해한 대통령.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 소장 최영섭 박사가 연구소의 기틀을 잡는 데 성공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업무를 확보한 데다 연구소의 목적을 국가 이익과 일치시키고 연구 성과를 기업에 팔도록 함으로써 연구 분위기에 경쟁 논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연구소의 개념을 정할 때부터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한가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버리고 우리의 실정과 시대 정신에 맞는 한국형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다. 키스트는 정부 돈을 받아쓰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캐나다의 NRC 연구소, 자기 나라에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호주의 CSIRO, 연구 결과를 기업화하는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 그리고 미국 바텔 연구소의 계약 연구 방식 등의 장점만을 따와서 만든 것이었다. 선진국의 제도나 노하우를 배우되 그것을 모방하지도 숭배하지도 않고 조국이 처한 실정과 국가 목표에 맞게 소화, 변형시킴으로써 한국식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 이것이 바로 박정희식 주체성의 핵심이었다. 박정희의 근대화 방식은 항상 시장 논리와 경쟁 논리를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이지만 강력한 국가 개입의 계획 경제였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적이며 충효를 덕목으로 하는 인간관에 기초한 점에선 유교적이다. 그는 또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적 토양에다가 미국적인 과학기술, 일본적인 국가주의 정신, 중국적인 인문교양을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근대화의 전략과 철학을 만들었다. 조국의 현실과 필요성을 항상 사고의 중심에 놓는 이런 방식은 그 목표와 가치관을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 복지, 자유의 증진에 두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영섭이 박정희에 의해 중용된 것도 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박 대통령과 맞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 연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소 안내책자를 만들어 돌렸다. 연구원 모집 신청서를 낸 사람 중에 78명을 뽑아 면담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최 소장은 미국 바텔 연구소에서 3사람을 지원받아 신청자 1명당 3차례씩 인터뷰를 했다. 한 번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절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더라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했다가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해. 기업의 공헌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잘못 알고 가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어. 박사 학위를 따고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18명을 선발한 최영섭은 이들을 미국의 바텔 기념연구소로 보냈다. 벨 연구소 출신의 한 사람이 말했다. 하필이면 왜 벨 연구소보다 못한 바텔로 보냅니까? 여러분들을 바텔로 보내는 것은 전문 분야 지식을 보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연구 계획서를 써서 기업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최영섭과 키스트의 성공은 과학기술을 돈벌이와 직결시킨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돈벌이를 죄악시하여 산홍공상, 즉 장사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가치관과 신분질서를 만들었던 조선조적인 의식구조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최영섭식이나 박정희식의 실용노선은 기득권층인 지식인들의 민주주의를 앞세운 거센 반발을 부르게 돼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야 했다. 그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에 맞는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공부한 사람들, 특히 외국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은 역시 학구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연구원의 대응을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는 일이 연구소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당시 우리 기업의 요구도 학구적인 연구보다는 현장 기술 지도인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중반 도약기에 들어선 한국 경제, 특히 수출 드라이브를 선도하고 있던 섬유공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섬유의 합성이 아니라 직물 가공에 있어서의 염색 문제였다. 이런 연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연구원들에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최 소장은 이 분야의 연구원을 현장에서 찾아내려고 했다. 서울 공대 섬유과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던 대원염료회사란 중소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던 윤한식 박사를 연구원으로 데려왔다. 기술자 출신 연구원인 윤 씨는 학자 같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 대성했다. 그는 나중에 제3세대 합성 섬유인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 방법을 개발했고, 그가 제시한 고분자 형태학의 새 이론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 잡지 네이처지에 소개됐다. 최영섭은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올 일종의 영업 담당자로 서울시 수도국장이던 최종환 박사를 키스트 연구개발실장으로 데리고 왔다. 과학도 알고 장사에도 수완이 있는 그는 슬라이드와 책자를 만들어 백방으로 연구 사업을 팔러 다녔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근대화 혁명의 정신은 실용주의, 합리주의였다. 이는 과학 정신과도 통하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지도자였다. 박정희는 만주국, 일본, 한국의 육사를 두루 거쳤는데 육사 교육은 그 성격이 이공계에 가깝다. 박정희는 또 보병에서 포병으로 전과하여 포병수를 익혔다. 포병 장교는 전투를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게끔 훈련을 받는다. 포병은 대포와 포탄의 성능을 잘 알아야 하고, 목표를 명중시키려면 독도법과 측량법, 삼각법에 숙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출장을 갈 때 동승한 장관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헬기에서 현재의 비행 위치를 지도상에서 알아맞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에 직접 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을 긋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1962년 군정 시절 상공부 화학과장이던 오원철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호출을 받았다. 텅 빈 의장실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 의장은 이렇게 물었다. 지금 말이야, 제3 시멘트 공장과 제4 시멘트 공장이 이웃한 거리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서로 마찰이 심해. 선발업체인 제4 시멘트 공장에서는 용수가 부족하다고 제3 공장으로 옮겨달라고 진정서를 보내오고 있는데 오 과장 생각은 어떤가? 심한 갈수기가 아니라면 시멘트 생산에는 물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각자가 따로 저수지를 만들면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부가 관여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서울대 화공과 출신의 엔지니어인 오원철은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석유화학공업 건설을 넣어야겠다고 판단, 보고서를 만들어 1965년 상공부 연두순 씨 때를 기다렸다. 오원철은 난해한 기술 용어가 많은 보고를 하는 동안 경청하는 대통령을 보고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남북한 비교 항목에서 특히 힘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비료, 비난론 섬유 등 모든 화학 및 섬유 제품을 석탄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폐기한 공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공업이 완성되면 경공업 분야에서 남한이 단연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좋아진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석유화학공업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뒤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식 때 박 대통령은 열차편으로 내려가면서 동승한 장관들에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명을 말해보라고 했다. 장관들은 두세 개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엉터리 답을 하면 박 대통령이 일일이 고쳐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장이나 토목건설 현장 또는 무기개발 현장에 직접 나가 기술자들과 일문일답을 벌이고 토론도 하면서 과학기술 지식을 넓혀나갔다. 기술자들은 대체로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박 대통령한테도 반박을 서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전자, 통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69년 여름에 있었던 상공부의 전자공업 육성 방안 보고였다. 오원철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금년부터 1971년까지
62개 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976년까지는 4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오원철 실장의 보고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오원철 실장은 과학기술적인 사업 계획을 실현성 있어 보이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하는 요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 실장은 정부가 전자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140억 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조업 지원금으로 124억 원, 연구 및 지능기관에 16억 원. 박 대통령은 장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창한 보고를 숨죽이며 다 듣고 난 뒤 배석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말했다. 김 부총리 낼 수 있어. 예, 상공부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공부 안대로 조치하시오. 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오원철은 개발코자 하는 부품의 현물을 큰 베니어판에 매달아 놓고 이름을 붙여 놓았었다. 박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말했다. 전에 임자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일 때 콘덴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구만. 저기 베니어판에 축전기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콘덴서야. 1976년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당초 목표를 초과한 10억 3,6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출액의 17.6%에 달했다. 오원철은 박 대통령이 비단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군사, 각종 연구소, 사회 간접시설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현장과 기술자들한테서 배우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종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는 완벽한 테크노크라트였다 라고 평했다.